5살 영우는 말을 하지 못해 아빠가 병원을 데려와 보니 자폐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 집에 돌아와 보니 집주인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랑 바람을 피운 게 아니냐며 화를 내고, 영우가 처음으로 말한 내용은 형법에 있는 법 조항이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아빠 광우가 책상 위에 둔 책인 형법을 읽어서 모두 외우고 있었던 영우. 시간이 흐르고 영우는 자라 성인이 되었다. 영우 방에는 고래 물건이 가득. 아빠가 선물해준 옷을 입고 어디론가 가는 영우. 영우는 1층의 김밥집을 운영하는 아빠의 가게에서 우영우 김밥을 먹고 출근한다. 영우는 변호사가 되었다. 지하철이 무서운 영우는 좋아하는 향 고래와 함께 가는 상상을 한다. 회사에 도착해 회전문에 당황하지만 준호의 도움을 받고 들어간다. 정명석 변호사에게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는 영우의 모습과 자폐라는 것을 알고 놀란다. 명석은 대표에게 가서 따지지만 서울대 수석 졸업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니 명석은 사건을 맡겨서 해결 못하면 내보낸다고 하고 나간다. 명석은 영우에게 사건을 주고 치매가 걸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늘 구박하고 욕하며 의처증이 있다. 그런 할아버지를 할머니가 옆에 있던 다리미로 머리를 때려 살인 미수가 된 사건이다. 사건을 맡고 할머니를 보는데 알고 보니 22년 전 집주인 할머니였다. 의견서를 작성하고 명석에게 살인 미수가 아니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영우. 이유를 설명하고 상황에 딱 맞는 영우의 말에 인정하는 명석. 준호는 신입 변호사와 동행하라는 말만 듣고 내려갔는데 회전문 앞에서 영우를 또 만나게 된다. 영우가 회전문 앞에서 망설이는 걸 보고 왈츠를 추는 것이라고 생각해보라는 준호. 전화를 하고 나서야 준호는 동행하는 신입 변호사가 영우인 걸 알게 된다. 같이 병원을 가서 의사와 얘기를 해보니 할아버지는 경락 하출혈. 병실에 가니 할아버지가 막말을 하며 영우한테 화를 낸다. 겨우 나와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 같으면 죽이고 싶었다고 얘기하는 할머니. 그렇지만 영우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대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드디어 재판이 열리고 영우는 긴장했다. 천천히 나와 자폐임을 얘기하며 인사를 하고 변호를 시작한다. 재판이 진행되고 죽이고 싶었다는 진술 때문에 할머니가 불리한 상황. 할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오고 역시나 영우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막말을 한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가는 중에 사망을 하게 되고 검사는 살인죄로 변경한다. 영우는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지 미안하고 할머니는 이제야 할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다. 영우는 할아버지 부검 감정서를 확인하게 되고 다리미가 향고래를 닮았다고 얘기하는 준호. 영우는 고래를 생각하면서 좋아하다가 사건에 대해서 뭔가 알아냈다. 다시 재판이 시작되고 증인으로 주치의가 나왔다. 할아버지가 평상시 심한 두통이 있었고 자발성 경락 하출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받아낸다. 할머니의 살인죄를 무죄로 밝혀낸다. 비가 오는 늦은 밤, 우영우 김밥집에 찾아온 한바다 대표 한선영. 선영은 광호 선배라고 부른다. 결혼식에서 신부의 드레스가 벗겨지면서 결혼식이 망했다. 영우는 오늘도 김밥을 먹는데 햄이 바뀐 것 같다며 햄만 쏙 빼놓고 먹고 출근한다. 신부의 아버지인 김정구는 한바다 로펌을 찾아오고 대현건설 사장 아들과의 결혼식. 계열사인 대현호텔에서 손해배상으로 2억 4천을 제시했고 김정구는 손해배상을 10억을 원한다. 정명석과 신입 변호사들은 회의를 하고 영우와 민우는 신부인 화영을 만나러 오고 교회에서 반주를 하다가 신랑 할아버지 장로님이 이쁨을 받아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근대 등에 관세음 모살문신이 있어 할아버지가 기겁을 하셨고 파혼 얘기도 오고 간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화영은 별 감정이 없어 보인다. 화영은 결혼식 당일 드레스가 헐렁하다고 느껴 직원에게 얘기를 했는데 직원은 살이 빠진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살은 안 빠졌었다고 한다. 화영의 방에 남편과 찍은 사진과 결혼 반지는 구석에 있어. 그걸 본 우영은 남편을 사랑하냐고 질문을 한다. 이번엔 신랑을 만난다. 결혼 사건 이후로 화영을 만나지도 않고 파혼도 어른들끼리 얘기해야 된다고 말하고 결혼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준호와 수연은 대현 호텔을 알아보기 위해 커플로 위장하고 드레스 투어를 가기로 한다. 준호가 고래 얘기를 해도 된다고 해서 종일 졸졸 따라다니며 얘기하는 우영은 어김없이 전화를 해서 얘기하고
그걸 들은 수연은 끊어야지 안 한다고 얘기한다. 갑자기 수연이 배탈이 나고 영우에게 바지를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수면 바지를 가지고 왔다. 수연은 영우에게 대신 가라고 얘기하는데 꼭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느낌이다. 둘은 속도 위반을 해서 빨리 결혼하는 역할극 중이고 영우는 화영이 고른 드레스를 입어보겠다고 하고 흘러내리는 사고 같은 건 없었는지 물었지만 매니저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딱 잡아댄다. 수연이 화장실에서 직원이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엿들었고 준호가 그 직원을 찾아 나섰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영우가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쁘다. 준호는 영우에게 고래 얘기 말고 하고 싶은 얘기가 없냐고 물어보자 영우는 없다고 하고 점심시간에만 고래 얘기를 하자고 한다. 호텔 직원 설득해 사건을 알고 있는 주희를 증인석에 앉힌 준호. 결혼식 아침에 드레스가 찢어져 매니저가 같은 디자인 큰 치수 드레스로 대체했다고 진술한다. 한바다 쪽으로 기울던 소송 전에 화영이 한 사이트에 트라우마 있는 척 연기하고 파혼하고 싶다는 글이 공개된다. 화영은 결혼 선물로 도곡동 땅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우영은 특별 손해로 땅의 가치로 배상 금액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수백억 가치였다. 배상 판결이 난 그 순간 손을 든 화영은 소를 취하하고 싶다고 말하고 알고 보니 몰래 소송을 중단할 방법을 영우에게 물어봤었다. 화영은 아빠에게 원래 불교 신자였고 성소수자임을 밝히고 연인과 손을 잡고 떠나게 된다. 로펌 식구들과 회식을 하는데 30만원짜리 코스 요리를 안 먹고 김초밥만 먹고 온 영우. 아빠의 김초밥 도시락을 사가지고 와서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아빠와 동시 입장을 하고 부케를 주고 싶다며 결혼한 뒤 아빠 혼자 살지 말고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며 얘기한다. 아빠는 뭉클하다. 그리고 업계 1위 태산 로펌의 대표 태수미가 등장한다. 어느 집에서 작은 아들이 자신의 형을 때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형은 만취 상태였고 동생은 자폐이다. 사건을 맡은 명석과 영우는 의뢰인들을 만난다. 명석은 작은 아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엄마는 말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지만 영우한테는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식사하러 가는 길에 영우를 본 준호는 일부러 기다려주고 같이 밥을 먹는다. 명석과 영우는 피의자인 작은 아들 김정훈의 등장에 긴장하고 덩치를 보고 놀란다. 사고 난 날에 대해 물어보지만 김정훈은 자해하고 영우는 혼란스럽다. 집에 가서 아빠에게 자폐인과 얘기하는 건 어떤지 물어보고 아빠는 세상에 단둘뿐인데 자신에게 관심이 없어서 외롭다고 한다. 영우가 법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무언가를 좋아할 거라고 얘기해준다. 다음 날 김정훈을 다시 만나고 펭수의 인사와 노래로 관심을 끈다. 처음엔 반응이 없다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영우는 김정훈에게 대답해야지 노래해주겠다고 설득한다. 죽는다. 하지마라는 말만 반복하는 김정훈. 영우는 혹시 형이 죽으려고 했냐고 물으면서 생각이 떠오르고 형은 만취 상태고 부검감정서에도 목에 흐릿한 자국이 있었다. 엄마는 그럴 일 없다며 기분 나빠하고 다른 질문도 해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넷뿐이다. 다음날 김정훈의 집으로 방문한 준호와 영우. 그 당시 상황을 재현해보다가 책장 위에 노끈과 다이어리를 발견하게 된다. 명석은 부모님을 불러 큰 아들이 작성한 다이어리를 공개하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고 자살 시도하는 형을 동생은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걸 알려주지만 부모는 받아들이지 않고 되려 영우에게 너도 똑같은 자폐면서 뭘 아냐고 화를 낸다. 영우는 집에서 해당 사건의 뉴스를 보면서 댓글을 보는데 자폐에 대해서 안 좋은 글뿐이다. 다음 날 직접 택시를 타고 한바다를 찾아온 김정훈.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러 왔고 재판에서 큰아들 자살 이야기를 꼭 말해야 하냐며 한바다에게 변호를 맡기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이전에 자폐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한 거를 미안하다며 사과한다. 재판이 시작되고 상대 측 검사가 자폐증이 있는 사람이 피고인 말고 또 있다며 영우를 저격하는데 판사도 계속 신문하라고 얘기한다. 증인석에 있는 정신과 의사에게 영우의 자폐를 언급하며 피의자에게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게 아니냐며 따진다. 그 후 사무실에서 영우는 죽은 피해자의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직접 줄을 매달고 목을 넣으려는 순간 준호가 나타나 함께 엎어지게 되는데 등부터 떨어지는 이유를 알게 된다. 명석을 찾아와 갈비뼈가 왜 부러졌는지 설명하며
형을 구하려다 골절이 되었기 때문에 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아들이 자살 시도한 상황을 숨길 수 없는데 아버지는 정훈을 위해서 못할 게 없다며 진행해 달라고 한다. 단 영우 없이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데 명석은 영우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라고 어필하지만 영우 역시 아버지 말대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아니라고 한다. 명석은 한 대표를 찾아가 부당하다며 회장님을 설득시켜달라고 하고 한 대표는 같은 팀이니 명석이 나가지 말고 장승준에게 맡긴다고 얘기한다. 법의관의 증언에 따라 형의 갈비뼈 골절은 낙하하면서 떨어진 흔적이고 판사의 모든 질문에 네라고만 대답하는 피의자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임이 인정된다. 재판이 끝나고 영우는 사직서를 준비하고 짐을 가지고 나간다. 삼형제가 모여있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토지 보상금을 나누고 있다. 장남이 5할, 차남이 3할, 막내가 2할 조건으로 큰형이 얘기하며 원래 장남이 가장 많이 가지는 거라고 얘기한다. 막내 동생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형들의 재촉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는다. 동그라미가 영우에게 달려와 아버지의 토지 보상금 금액에 불만을 얘기하고 아버지가 100억 중 20억을 받게 되는데 세금을 모두 지불하기로 되어 있어. 세금이 22억, 빚만 2억이 되었다. 영우 아버지는 계약서를 가지러 가자고 얘기하고 변호사를 하지 않겠다는 영우도 끌려간다. 과거 영우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시골로 전학을 왔는데 여기서도 괴롭힘은 계속되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쉬는 시간엔 교무실, 점심시간엔 수의실로 도망쳤다.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막을 수 없었는데 친구들이 영우에게 쪽지를 전달하고 교생 선생님 쌍꺼풀 수술을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자 선생님은 따귀를 때리고 학생은 전교 1등이 말하면 안 혼날 줄 알았다며 비꼰다. 그걸 보고 있던 동그라미가 쪽지를 보고 전달한 학생을 때리면서 일침을 날린다. 영우는 동그라미에게 너랑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동그라미에게 친구가 되어준다고 한다. 그렇게 둘은 친구가 되었다. 영우는 동그라미 아버지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확인하게 되고 1991년 이후에는 자녀분의 상속분이 동일한데 거짓말한 형의 말이 기망행위라 각서를 취소하는 게 가능하다고 한다. 그럼 막내가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형들과의 재판으로 불편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가족들이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진행하기로 한다. 영우는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한다. 동그라미는 영우의 추천으로 명석을 찾아오지만 명석은 자기는 못하겠다며 직접 와서 해결하라고 한다. 앞치마를 입고 온 영우에게 명석은 왜 동료들에게 떠넘기냐고 얘기하며 퇴직 처리가 안 되어 있어 무단결근 중이니 직접 맡으라고 한다. 그 후 재판이 시작되고 장남은 자신이 했던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차남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날 이장님이 왔었는데 혹시 들은 얘기가 있는지 찾아가는데 신발끈 묶으면서 들었다고 얘기해줘서 증인을 찾는다. 영우에게 왜 변호사를 그만두려고 했는지 물어보는 준호. 영우는 자폐는 같은 편하면 진다고 얘기하지만 준호는 같은 편하고 싶다며 영우 같은 변호사가 자신의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 정명석을 찾은 권민우는 영우의 무단결근과 사직서 처리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영우는 잘하고 있고 배울 점이 많을 거라고 얘기해준다. 재판이 다시 시작되고 이장에게 증언을 물어보는데 하나도 못 들었다고 거짓 증언을 한다. 형들이 매수한 것 같다. 동그라미가 증거를 만들 수도 없고 라며 화를 내고 영우는 해결 방법이 생각난다. 할아버지 제삿날 동그라미는 술에 취해 등장하고 토지 보상 계약서에 대한 말을 언급하며 얘기를 유도하는데 화가 난 큰형은 동그라미 뺨을 때리고 싸움이 나서 형들에게 폭행당하는 걸로 경찰 신고를 한다. 다시 재판이 시작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상해를 입혀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상대 측 변호사가 일부러 폭행을 유도했냐고 묻자 증거가 있냐고 되묻는 영우. 그렇게 재판은 승소한다. 형들은 막내에게 사과를 하고 막내는 사과를 받아주고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 영우는 정명석을 찾아오고 다시 출근하겠다고 한다. 몇 달 전 한선영은 영우 아버지를 찾아오고 한바다에서 자신이 없었을 때 떨어뜨려 다시 받아주려고 찾아왔다고 한다. 돌아가면서 영우 사진을 보며 지 엄마랑 닮았다고 얘기한다. 현금기 회사 이화는 양산은행에 새로운 기기를 선보이는데
실용신안까지 등록했다고 얘기하고 은행은 이미 금강에서도 똑같은 기술이 있다고 하며 기술이 유출된 것 같다고 얘기한다. 수연은 ATM 회사 건을 민우와 같이 할 거라고 얘기해주는데 영우는 민우에게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별명이 권모술수 권민우라고 얘기해준다. 권민우에게 찾아가 같은 사건을 맡았는데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얘기하지만 그제서야 자료를 주고 의뢰인까지 만난다고 한다. 이화는 금강을 상대로 판매 중지 가처분 신청을 원하고 정명석은 자료 정보가 부족한 영우에게 한마디 한다. 영우는 다음부터 사건 자료를 미리 전달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권민우는 우리도 경쟁이라고 자료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한다. 재판이 시작되고 금강 대표는 이화 제품이 미국에 오픈된 기술을 가져다 등록했다며 처음 기술을 개발한 리더스 회사의 기계와 똑같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도안이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고 판사는 증거를 더 가지고 오라고 얘기한다. 영우는 이화에게 금강이 말한 게 사실이냐 묻지만 대답 없이 나간다. 민우는 의뢰인은 가빈이 신경 건들지 말라며 우당탕탕 우영우라고 말하고 화가 난 영우는 민우에게 권모술수 권민우라고 말한다. 동그라미는 영우에게 진실과 거짓을 보려면 눈을 보라고 하지만 자폐인 영우는 눈을 바라보기 힘들어 미간을 보면 된다고 얘기해준다. 이화 회사를 방문하게 된 준호와 영우. 들어가기 전 형사에게 들었다며 진실과 거짓을 보려면 다리와 손을 관찰하라고 얘기해준다. 그 시각 권민우는 리더스 회사에 근무했던 전 직원을 만나게 되고 회사는 파산하고 기계는 전부 폐기되어 이제 없을 거라고 말해준다. 의뢰인 황두용이 교통사고를 당해 손과 발, 얼굴까지 다쳐 그걸 본 영우는 당황하지만 과거 연극배우였던 개발자인 배성철을 소개해준다. 영우는 개발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지만 눈 안 마주치기, 더듬는 말, 손으로 허벅지 만지기, 코 만지기 등 모든 행동이 거짓을 가리키고 있다. 영우는 배성철에게 증언을 하라고 얘기하며 참고인이기 때문에 위증죄가 없으니 지금 하던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재판이 시작되고 배성철이 연기 같은 증언을 하고 그걸 본 금강 대표는 화를 내지만 결국 재판은 이화의 승리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황두용은 그림 선물을 주고 가고 금강 대표에게 편지 한 통이 오게 되는데 다들 진실을 외면했다며 소송에서 이기는 변호사, 진실을 찾는 변호사 중 어떤 게 되고 싶냐고 묻는 글에 영우는 민우에게 진실을 알아봐야 된다고 말하지만 민우는 의뢰인을 믿는 게 변호사라는 말에 영우는 혼란스럽다. 민우가 저녁을 먹고 있던 영우를 찾아오고 금강 대표가 증거를 찾았는지 현장 검증을 한다고 알려준다. 파산한 리더스의 기계가 남아있었고 기계 확인해보니 이화의 제품과 동일하다. 제조 날짜도 1년이나 앞서 개발했다. 정명석은 금강의 가처분은 취소될 것 같고 실용신안까지 통과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하자 황두용은 이미 은행들과 계약이 끝났다고 얘기하며 영향이 없다고 한다. 영우는 계약을 독점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 이화를 도와준 게 속상하고 준호에게 거짓임을 알았지만 이기고 싶어서 자신을 속인 거라고 말하며 운다. 사무실로 돌아와 이화에서 보낸 액자를 치우고 그 자리에 금강의 편지를 붙인다. 태산의 태수미에게 대통령 비서가 찾아오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기 진술서를 전해준다. 비서관은 혼의 자식이 있다는 소문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태수미는 말도 안 된다며 가볍게 넘긴다. 하윤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러 오고 교도소에 가야 돼서 잠시 맡기는 거니 입양 보내면 안 된다고 한다. 명석은 영우를 호출해 수연이 공익 사건을 맡았는데 너무 열정적이라서 같이 사건을 도와 감정적이지 않게 컨트롤해달라고 얘기한다. 수연 사무실에 갔는데 집에도 안 들어가고 일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하윤이 엄마인 계양심을 접견하러 갔다.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탈북자 브로커 최영희에게 빌려준 돈을 이순영에게 받으라고 해서 김정희와 함께 찾아가고 이후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 돈을 받으려고 위협만 하고 별로 크게 싸우지 않았는데 경찰이 보기엔 크게 싸운 것 같아 보였다고 한다. 영우는 재판 전에 왜 도망갔냐고 묻자 자신이 교도소에 가면 아이가 버려질까봐 도망친 거라고 하고 영우는 강한 모성애의 고래와 같다고 얘기한다. 계양심은 그렇게 4년을 도망다니며 아이를 키워왔다. 그런 피의자 이야기를 듣고
영우는 명석에게 집행유예 받아야 된다며 수연보다 더 감정이입되어 말한다. 준호는 민우와 술을 먹으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고백하고 영우는 아닐 거라는 민우의 발언에 발끈한다. 수연과 영우는 4년 전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찾아가고 형사재판에서 의사의 진단서가 중요한데 그때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탈북자의 반감을 가지고 있던 걸 알게 된다. 준호와 함께 이순영에게 찾아오고 그때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이순영은 만나지 않겠다고 하고 주인 아주머니는 진절머리 내며 늘 신고했었다고 한다. 헛다리 짚은 민우는 준호와 수연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영우에게 준호가 수연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냐고 얘기한다. 재판이 시작되고 상처가 가득한 상태인 증인 이순영에게 5년 전 사건을 물어보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계양심은 흥분하며 자신한테 안 맞았는데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말해 재판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내준 의사가 증인으로 나오게 되고 탈북자에게 반감이 있는 사실을 얘기하며 재판은 유리하게 진행된다. 두 사람은 계양심의 딸과 함께 면회를 가는데 그걸 보는 영우는 어린 시절 생각이 난다. 운동회에서 다른 가족들을 보면서 아빠에게 나는 왜 엄마가 없냐고 물어본다. 영우는 북한법을 얘기하지만 계양심의 발언으로 불리하게 진행되고 영우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두 사람은 판사를 찾아가고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거부당하고 위대한 어머니의 사정을 헤아려달라며 계양심의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말한다. 그렇게 나와 영우는 수연에게 고래의 모성애에 대해 설명하며 만약 고래였다면 엄마는 날 안 버렸을까라며 얘기한다. 다시 재판이 진행되고 배심원들은 유죄의 징역 4년으로 의견이 나왔고 판사는 징역 1년 9개월과 집행유예와 봉사활동의 명령을 내리며 직접 자수를 했다는 걸 인정하며 감형 사유를 알려준다. 태수미는 쇼핑을 하고 있는데 모녀가 다정하게 쇼핑하는 걸 지켜본다. 두 사람은 같은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오고 정리하는 모습이 똑같은 태수미와 영우. 하지만 서로 보지 못하고 지나간다. 서울과 신도시를 잇는 일명 행복로 도로 건설건으로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 그런데 소덕동을 가운데를 가로질러 도로를 세우니 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한바다를 찾아 소송을 의뢰한다. 행복로 도로가 생기면 매연과 먼지는 물론 그린벨트 지역이라 시세가 낮아 보상금도 많이 받지 못한다고 한다. 사건을 진행할지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들을 찾아가 자문을 얻는데 다른 길로 우회해도 되고 지하를 뚫어도 된다는 의견과 직선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 모두 존재한다. 이런 경우 승소하기 어려워 힘들 거라고 얘기해주지만 이장님은 거절을 하더라도 소덕동으로 직접 가서 보고 얘기하자고 한다. 소덕동을 가기 위해 차에 타는데 영우는 민우가 얘기한 선남선녀라는 말 때문에 자리를 비켜준다. 소덕동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였다. 마을 주민들에게 소중한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나무가 있는데 보러 올라가다 영우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 영우의 재킷이 찢어져 자신의 옷을 벗어주는 준호. 올라와서 식혜도 대접하고 바이올린 연주까지 해주며 소덕동의 풍경을 보여주며 가치를 설명한다. 그렇게 사건을 진행하기로 한 한바다. 그렇지만 자료가 너무 많다. 영우와 다른 변호사들은 열심히 밤새 자료를 보고 준호는 추가 자료를 들고 찾아왔는데 영우를 보는 모습을 보고 수연은 자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영우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자신이 물어봤지만 답을 피해서 아니라고 하며 자신은 자폐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을 좋아하는 건 힘들다라고 말한다. 동그라미와 연애 상담을 하게 되고 몸을 만져보고 심장이 어떤지 확인하라고 한다. 재판이 시작되고 상대팀 변호사가 무려 태수미, 얼마 전까지 태산의 대표였으나 사퇴하고 법무부 장관 후보라는 소리도 있다. 태수미는 도로를 가상으로 보여주고 다른 지역들은 협조적인데 소덕동은 협조적이지 않은 걸 얘기하며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한다. 그런 태수미를 보고 영우는 관심이 가서 자료를 더 찾아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빠가 표정이 안 좋다. 효력정지 신청이 되지 않아 마을에 들어와 땅을 파기 시작하고 마을 사람들은 난리가 났고 승소하려면 위법 사유를 찾아야 되는데 영우가 찾아냈다. 영우의 아빠는 태수미와 함께 재판을 선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한선영을 찾아와 영우를 이용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그때 대표실에서 나오는 영우의 아빠를 보게 되고 권민우는 둘이 선후배 관계인 것을 알게 되자 낙하산 맞네? 백이 있었어? 라고 얘기한다. 우연히 수연은 준호를 만나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지 말고 마음을 얘기하라고 한다. 영우가 태수미의 변론에 반발하게 되고 재판의 분위기를 뒤집게 된다. 그 후 화장실에서 태수미를 만나게 되고 대단하다고 얘기해주며 인사를 하게 된다. 제출 자료가 많아 차에 탈 수 있는 자리가 하나뿐이고 수연은 영우에게 타라고 권한다. 영우가 대표백으로 들어온 낙하산이라고 얘기하는 민우에게 수연은 부정 취업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따지는데 민우는 영우는 강자다. 약자라는 건 착각이다. 이 게임은 공정하지 않다며 열폭한다. 한편 영우는 준호와 서류 정리를 하고 동그라미에 조언대로 만져봐도 되냐,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는데 준호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 섭섭하다고 하면서 다가간다. 영우의 아빠는 영우에게 한선영이 찾아와서 취업할 수 있었던 거라며 얘기하고 영우는 취업비리가 맞냐며 집을 뛰쳐나간다. 권민우는 참지 못하고 PC방에 가서 블라인드 게시판에 취업 비리 고발 글을 작성한다. 결국 영우는 집을 뛰쳐나가 동그라미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일어나 밥을 먹으며 독립선언을 한다. 민우의 내부 고발 글로 한바다는 한바탕 뒤집어진다. 수연은 민우가 썼다는 걸 바로 알아보고 만나자마자 한 소리 던져준다. 소덕동 사건으로 다들 모이게 되고 민우의 글을 보고 온 대표 한선영이 찾아온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얘기하면서 꼭 이기고 오라고 얘기한다. 수연은 민우의 글을 보여주고 영우가 부정취업이 맞다고 하자 수연은 주변 변호사들에게 다 들으라는 듯이 장애인 차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늦게라도 입사한 게 당연하다고 민우를 가만히 두지 말고 둘이 있을 때 한 대 때리라고 얘기한다. 드디어 소덕동 실사를 하는 날 하필 장맛비가 내린다. 재판장님 우산에 고래마크를 본 영우. 주민들 대부분이 보상금을 올려줄 거라는 태산의 말에 동에서의 서명을 이미 한 상황이고 한바다에게 보여준 멋있는 마을을 보여주지 못한다. 주민들의 반대 서명이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소송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끝난다. 태산과의 서명 대결이 시작되는데 이미 알바도 준비한 태산으로 한바다는 영 힘을 못 쓴다. 그래도 부녀회장님의 도움으로 어르신들을 모으고 명석이 노래까지 하면서 서명을 받는다. 영우는 가방을 찾으러 팽남으로 가고 마침 태수미가 가방을 챙겨놨었다. 태산으로 오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된다. 그 장면을 본 민우는 관심을 가지고 영우는 수연의 조언대로 뒤통수와 명치를 때리는 신용을 한다. 영우는 집에 가서 독립한다며 옷을 챙겨 나가려고 하며 한바다를 그만두고 태산으로 간다고 한다. 영우의 아빠 광호는 태수미가 엄마라며 얘기하니 놀라서 계단에서 떨어진다. 결국 입원을 하게 되고 광호는 과거 얘기를 해준다. 서로 대학 시절 만나 사랑을 했지만 광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수미는 대산 창립자의 딸로 집안의 격차는 심했고 예상치 못한 아이가 생기자 수미는 모질게 굴었고 광호는 아이를 낳아주면 함께 아예 사라져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광호에게 보냈다. 그 얘기를 듣다 영우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천연기념물 신청하려 했었다는 마을의 팽나무. 다음날 준호와 함께 팽나무에 대해 알아보러 가고 경해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박유진을 만나고 팽나무에 대해 물어보는데 자료를 가지러 간다고 한다. 박유진을 기다리는 두 사람. 준호는 그날 잘 들어갔냐고 하고 영우는 그때 가슴이 콩닥콩닥해 도망갔던 걸 생각하며 좋아하는 게 맞다고 고백을 한다. 준호가 뭔가 대답하려고 하는데 마침 박유진이 도망친다. 결국 붙잡히게 되고 과거 선정에 떨어진 게 아니라 천연기념물 검토조차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영우는 실사 때 판사님이 들고 왔던 고래 우산 로고와 박유진이 가지고 있는 우산이 같은 걸 알게 되고 모델하우스에서 받았고 경포건설 로고라는 걸 알게 된다. 다시 재판이 시작되고 주민들의 동에서는 찬성이 과반수인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요청하겠다는 한바다. 모델하우스를 다녀온 개발에 관심이 있는 판사님이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기피 신청을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태산으로 태수미를 찾아간 영우. 수미의 딸이란 걸 밝히며 태산으로 갈 수 없는 이유를 알려준다.
수미는 눈물을 참으며 자길 원망했냐고 묻고 영우는 함께 나무를 바라봤을 때 좋았다고, 한 번 보고 싶었는데 만나서 반가웠다고 얘기하고 간다. 결국 팽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무진학원 버스 운전기사를 재혼한 남자. 이름이 방구뽕인 이 남자는 어린이 해방구는 놀고 또 노는 거라며 아이들에게 학원을 갈 건지 놀러 갈 건지 선택지를 주고는 어디론가 출발한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체포된 사건을 갑자기 맡아 정신없는 영우. 그때 준호가 영우 얼굴에 붙은 속눈썹을 떼어주는데 두 사람에게 어색한 기류가 흐른다. 영우는 방구뽕이라는 이름 때문에 당황하자 어린이는 웃고 어른은 화를 내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게 자기의 혁명이라는 남자.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선 직업을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라고 한다. 상황 수습이 어려워 난감한 영우. 한바다에 무진학원 원장이 찾아오고 알고 보니 무진학원 셋째 아들인 남자. 피해 아이들에게 처벌 불원서를 받아보라고 조언하게 된다. 영우는 준호에게 좋아한다고 했는데 답을 듣지 못하자 속이 타서 동그라미에게 말하고 준호가 헷갈리게 잘해주라며 의자 빼주기, 짐 들어주기 등 예시를 듣게 된다. 방구뽕과 접견을 하게 되고 아이들을 데려가 어린이 해방군 입단식을 하며 놀았고 가명도 원하지 않고 원하는 건 어린이 해방이라고 한다. 점심시간에 준호에게 고래 얘기는 안 하고 방구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우에 준호는 빈정이 상한다. 그리고 갑자기 의자를 빼주고 단무지를 더 주려고 들이대는 영우의 준호는 당황한다. 재판이 시작되고 운전기사에게 수면제를 먹인 걸 무마해보려고 하지만 모든 걸 인정해버리는 방구뽕 때문에 한바다는 머리가 아프다. 피해 아이들에게 처벌 불원서를 못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아이들 생각이 어떤지 알아보기로 한 두 사람. 영우는 준호에게 잘해주려고 길 안쪽으로 걷게 해주고 택시 문도 열어준다. 공부에 심하게 시달리는 아이들의 현실에 놀라고 모두 방구뽕에 대해 즐거운 기억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아이들의 현실이 수족관에 갇혀 등 지느러미가 휘어진 범고래 같다고 하며 최대한 구제받게 해주고 싶은데 제시한 방법들이 다 학점이 있다. 피해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만나고 원장은 정신적으로 불안하다는 말로 선처를 호소해 결국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한다. 영우는 원장에게 그는 지극히 정상이라며 어린이들은 방구뽕 씨가 주장하는 어린이 해방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어른들만 이해를 하지 못할 뿐이라며 자기의 생각을 말해준다. 한바다 측은 망상장애로 몰아 감형을 제한하려고 하지만 지느러미가 기형이 되어버린 범고래가 헤엄쳐와서 영우와 눈을 마주치는데 돌발 행동하기 시작한 영우. 무진학원의 자물쇠반은 밤 10시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해 밥을 굶어야 하고 화장실도 겨우 갈 수 있는 환경을 얘기하며 감형보다 사상을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재판은 망했고 민우는 페널티 줘야 한다고 흥분하다가 명석에게 블라인드 게시판의 글과 모든 것을 상과 벌로 너무 따진다는 충고를 받는다. 영우는 준호의 짐도 들어주고 잘해주기 진행 중이다. 준호는 실수한 거 있는지 물어보고 좋아해서 잘해줬다고 던지고 도망가 버리는 영우. 마지막 재판날 아이들을 불러달라 부탁했던 방구뽕. 그는 아이들은 놀아야 한다고 나중에 하는 건 너무 늦는다며 주장하고 아이들은 환호한다. 감형은 얻어내지 못했지만 그를 오롯이 이해하고 변론했던 영우. 준호는 혹시 상처를 줄까 걱정이 많았었고 고민 끝에 영우에게 달려와서 좋아한다고 고백을 한다. 태수미는 우광호를 찾아왔고 그 모습을 기자가 사진 찍는다. 출근하던 영우는 지하철에서 체포되는 청년을 본다. 영장 얘기하는 그에게 윽박 지르는 경찰. 영우가 불법 체포라며 끼어들어 결국 경찰은 절차에 따라 긴급 체포한다고 말하며 죄명은 장애인에 대한 중간간이라고 한다. 양정일은 부모님을 졸라 영우에게 변호를 맡겼다. 두 사람은 상황의 심각성을 얘기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고 지적장애인 신혜영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도 발급해 사용했지만 잘 사는 누나가 데이트 비용 내준 게 범죄냐고 말하는 양정일. 장애인 모임에 가입한 것도 봉사활동이고 그러다 사랑에 빠졌다고 주장한다. 한바다는 골치 아픈 사건을 피하고 싶은데 그들의 사랑을 믿어보고 싶다는 영우.
명석은 사건을 맡기로 한다. 동그라미는 영우의 연애 이야기를 듣는데 고백을 받고 당황해 도망가 버린 영우. 그걸 듣고 데이트를 해보라는 조언을 한다. 장애인 단체와 죄명으로 법정 내 분위기가 좋지 않자 양정일과 명석은 영우에게 변론을 부탁하고 첫 재판처럼 장애를 얘기하며 무죄를 변론하기 시작한다. 합의하에 성관계라는 말에 법정은 술렁인다. 채팅을 보여주며 사랑한 거라고 주장하는데 혜영의 엄마는 딸이 이용했다고 확신한다. 기자는 민우를 찾아와서 영우에 대해 물어보고 영우가 태수미 변호사 딸인 것 같다고 얘기해준다. 영우는 데이트를 하기 위해 준호를 기다렸고 고백 후 도망간 걸 얘기하자 어쩔 줄 모르는 영우가 귀여운 준호. 영우는 데이트 목록을 준비했고 데려다주기 손잡기를 추가해달라고 하는 준호. 아빠와도 57초만 가능했던 손잡기를 준호를 위해 시도해보는 영우. 그러나 중간에 포기해서 손잡기는 다음에 하기로. 전문가는 혜영이 경도 지적장애로 13살 정도의 발달 연령이며 폭행당한 후 진술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 상황을 거절하거나 관계가 나빠질까 두려워했을 수도 있다는 설명. 수연은 다시 채팅 내용으로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하지만 전문의는 지적장애인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더 크고 불순한 목적을 가진 접근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을 한다. 혜영은 영우에게 할 말이 있는 듯한데 엄마가 제주에 방학 가면 혼자 있다는 말만 남기고 간다. 수연은 작년에도 양정일이 지금과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땐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기록이 없었는데 그걸 알고 영우는 마음이 돌아서 사임하겠다고 하고 양정일은 사랑한 거라고 믿어달라고 주장한다.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연인이 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영우에 준호는 그만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당황하고 전에 만났던 후배가 영우에 대해 오해하자 당당히 데이트 중이라며 소개한다. 영우는 갑자기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혜영이 말한 방학은 바리스타 학원이라는 단서를 알게 된다. 결국 혜영을 만나고 양정일이 감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영우는 증언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지만 엄마 얘기를 하면서 당황하는 혜영에게 스스로 판단하는 건 어떠냐고 조언을 한다. 수연은 소개팅에서 자기의 배경과 결혼 생각만 하는 남자들 때문에 부담스럽고 영우의 소개로 털보 사장을 만나는데 유머 코드가 완전 별로라 도망 나와버린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과 클럽을 가고 다음날 법정에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난다. 혜영은 증언을 하기 시작하고 엄마가 진술하라고 시켰냐는 말을 참아하지 못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다. 검사는 성관계와 성폭행의 차이를 물어보지만 설명을 못하고 사건 당일 손을 긁어 자해한 거 얘기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라고 주장한다. 혜영 엄마는 영우에게 화를 내며 얘기를 하고 과격한 반응에 영우도 심하게 놀란다. 영우를 만나는 일에 대해 친구들의 반응이 불편한 준호. 사랑이 아니라 연민이라는 말에 폭발한다. 한편 민우는 태수미랑 동기인 선배를 찾아가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는 소문을 물어보는데 갑자기 유학을 가는 바람에 퍼진 소문이라고 들었지만 유학 간 연도를 듣고 영우가 태수미 딸일지 모른다고 확신한다. 배심원들은 무죄에 대한 의견이 많았지만 판사는 징역을 선고한다. 영우는 이번 사건으로 장애와 사랑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자기와의 사랑은 어려운데 할 거냐고 묻지만 준호는 포기할 마음이 없다. 그 말에 용기를 내 먼저 다가가는 영우. 태수미가 우광호를 찾아온 날 영우를 태산 보스턴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제안하며 우광호가 해줄 수 없는 모든 걸 제공하겠다는 냉정한 말에 그는 폭발해 나가라고 한다. 도박장에서 로또를 맞추고 있는 세 사람. 그들 중 누군가 1등이 되었다. 영우는 밝은 얼굴로 출근하는 준호를 바라보고 첫 입맞춤을 떠올린다. 영우를 못 보고 지나칠 뻔했던 준호. 준호가 보고 싶다는 영우의 말에 기분이 좋다. 선영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고 태수미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고민이 있나 물어보지만 영우는 키스에 대한 고민을 얘기해 선영은 당황한다. 아내의 구두굽이 부러졌다고 한바닥까지 얻고 온 다정한 남편. 공평하게 나누기로 한 로또 당첨금을 주지 않아 소송을 하러 온 남편 일수. 녹취록이나 증거나 없고 사회 질서에 반하는 불법인 도박의 판돈으로 로또를 사서 소송이 애매한 상황. 아내인 은지는 빚 갚으려다 도박을 하는 거고
가족들한테 너무 잘한다며 소송을 부탁한다. 야근하는 수연에게 종건이 찾아오고 꽃다발과 만들어 온 차에 마음이 간다. 도박장에서 잔심부름하는 사람이 그들의 대화를 듣긴 했지만 증언해달라는 말에 거부하고 일수는 돈을 줄 테니 증언해달라고 하는 말에 안 된다고 정색하는 영우. 사무실에서 영우가 블라인드 사이로 준호를 쳐다보고 있다. 그걸 안준호는 그쪽으로 가다가 일로 붙잡혀 슬쩍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본다. 영우도 따라 손바닥을 올려둔다. 재판에서 증거가 빈약하고 증인은 불법 체류가 걸려 결국 법정에 오지 않았다. 영우는 준호 얼굴 보려고 영상통화를 걸고 목적을 달성했으니깐 끊으려고 하니 전화를 받은 제 마음도 있으니 끊고 싶은지 먼저 확인해달라고 하는 준호. 그런 준호에게 고래가 아닌데 자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인간은 처음이라서 이상하다고 고백하는 영우. 도박장에서 커피 담당하는 여자가 증인으로 나오고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다. 재원은 일수와 여자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주장하지만 일수가 반발을 한다. 그런데 일수가 여자에게 소나트를 날리는 걸 목격한 영우. 결국 재판은 승소하게 되고 일수는 영우에게 상품권을 건네지만 절대 받지 않고 아내가 만든 김밥은 받아준다. 그러고는 로또 당첨 후 이혼을 하게 되면 당첨금 분배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다. 영우는 일수의 말이 신경 쓰여 이혼 사건을 담당해본 경험이 있는 수연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의뢰인이 누군지는 말해줄 수 없다. 그걸 안 수연은 조미료로 사람을 비유해 예를 들고 증거가 중요하다고 알려준다. 유부김밥 싸러 간다는 핑계로 은지의 가게를 찾은 영우는 일수의 폭력적인 장면과 여자와 함께 걸어가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난다. 가게에 들어와 TV에 나오는 고래를 보고 아이디어가 떠오른 영우. 김밥을 기다리며 조미료로 사람을 비유해 남편의 속내를 힌트로 알려주기 시작하고 꼭 증거가 필요하다고 돌려서 말해준다. 수연은 종건에게 푹 빠졌는데 알고 보니 사자들만 찾아 돈 뜯어내는 제비였다. 본색 드러낸 일수는 이혼하려고 아내와 아이들한테 폭력을 쓰고 증거를 남기라는 영우의 조언에 시도를 해봤지만 일수가 이미 눈치채고 말을 안 한다. 하지만 한바다에서 의뢰인의 이혼 사건을 맡을 수 없어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준다고 한다. 영우는 김밥을 사러 간다며 은지를 태워주고 그걸 본 일수는 화가 나서 고급차를 타고 쫓아오다가 사고가 나서 죽게 된다. 그걸 보고 충격받은 영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자 영우가 말한 대로 힘껏 안아주는 준호. 남편이 죽는 바람에 은지는 로또 당첨금과 사망보험금까지 수령하게 되었다. 사고 때 자신을 진정시킨 준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준호도 자폐에 관한 여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자폐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옹의자를 설명하다가 자신이 포옹의자가 되어주겠다고 말한다. 우연히 광호는 영우가 연애하는 걸 알게 된다. 한편 민우는 태수미를 찾아가 영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하고 태산으로 오고 싶다고 제안한다. 수미는 조건으로 영우를 한바다에서 무슨 수를 쓰던지 내보내라고 한다. 미래생명의 김현정 차장은 회사 인수합병으로 희망퇴직을 권유받는다. 사내 부부 대상이지만 내조라는 이름으로 아내의 퇴직을 권유하는 회사. 현본건설 회장 아들 장재진은 아버지를 죽이고도 8년형을 받은 거에 박학수 변호사를 찾아가 보복했고 그 얘기를 들은 함께 변호를 맡았던 명석은 걱정이 된다. 퇴직당한 여직원들은 소송을 진행하고 미래생명 인사부장은 한바다를 찾아와 계약상의 내용이 여직원이 아니라 남직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상대 변호사가 여성 인권 변호사 유재숙이다. 재숙은 아버지의 학렬자를 물어보는 유명한 판사에게 성차별 발언이라고 하며 돌림자를 확인하여 숙목벌이라고 하고 그걸 들은 판사는 법원 앞에서의 시위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한다. 집에 돌아온 영우에게 아버지는 사귀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지만 없다는 대답에 근데 키스를 하냐며 도둑놈이 되어버린 준호. 홀로 사무실로 돌아온 명석. 장재진이 나타날까 호신용 무기를 준비해놓고 연습까지 한다. 재판이 시작되고 미래생명 인사부장이 면담시했던 성차별적이며 강압적인 발언을 지적하기 시작한다. 피고 측에서는 여성인 최대리가 증인으로 나서 회사에 유리한 증언을 한다. 재숙은 남편의 대장암 수술을 앞두고 한 달간 유급 휴가를 사용했던 걸 발언한다.
희망퇴직당한 두 사람은 되려 증인의 남편을 걱정하며 위로를 해준다. 영우는 이지영의 열쇠고리와 같은 택시의 광고를 보고 싶다는 한마디에 레이서가 되어버리는 준호. 난임치료 전문 희망 여성병원을 보고 아이디어가 떠오른 영우. 한편 민우는 영우를 흔들려고 미르 생명 구조조정 꼼수를 알려준 건 한바다라며 법률 자문 의견서를 건네준다. 그걸 본 영우는 명석을 찾아가 변호사는 세상을 낫게 만드는 일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명석은 변호사가 하는 일은 변호고 어느 쪽이 정의인지는 판사가 판단하는 거라며 화를 낸다. 그 후 영우는 준호와 돌고래 해방 2인 시위를 하면서 고민하는 걸 얘기하고 영우를 늘 응원한다고 얘기해주는 준호. 다음날 재판 증인으로 나온 이지영에게 희망퇴직 권유가 난임치료를 집중하여 임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거라는 영우. 재숙은 반발하지만 퇴직자들에게 불리해졌다. 지나가는 영우에게 재숙은 신문에서 봤다면서 더 멋진 곳에서 일할 줄 알았다고 한다. 의뢰인을 고르는 건 변호사가 아니라는 영우의 대답에 변호사는 판사와 검사와 다르니 어떤 의뢰인을 변호하는 게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 모습을 본 권민우는 영우의 명함을 넣어 재숙에게 법률 자문 의견서를 보낸다. 집에 도착한 영우는 아빠가 키스하는 모습을 봤다고 두리번거리고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서 보여줄 수 없다 한다. 사귀지 않는다는 말에 놀라는 준호. 영우의 데이트 목록이 낯선 준호는 그동안의 데이트를 말하며 재미가 없어도 영우를 좋아해서 같이 했는데 사귀는 게 아니라니 섭섭하다며 털어놓는다. 다음날 재숙은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인사부장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공개한다. 남편 불이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며 여직원의 퇴직을 유도시키려는 계획을 입증시킨다. 그렇지만 판사는 성차별적 해고를 인정하지 않으며 피고 측에 손을 들어주게 된다. 재숙과 두 사람은 재판에서 졌지만 많은 사람의 응원을 받게 되고 영우와 수연을 뒤풀이에 초대한다. 재숙은 수연을 먼저 올려보내고 법률자문 의견서를 받고도 영우가 난처할까봐 쓰지 않았다고 얘기해준다. 그리고 재판에 상관없이 뒤풀이를 하는 재숙과 두 사람. 늦은 밤 명석은 혼자 사무실을 가는데 누군가 따라온다. 따라오던 사람은 알고 보니 설비팀 직원이었다. 장재준이 잡혔다는 한 대표의 문자를 받고 안심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각혈이 나온다. 영우 김밥집의 집주인 아버지가 방문해 변호사를 찾고 한백산으로 가는 길에 문화재인 절 황지사가 있는데 황지사를 보지 않는데 지나가면 무조건 통행료 3,000원을 받고 있다. 그것이 부당해 소송을 하고 싶은 어르신. 영우는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 거라고 하지만 몇 억이 들어도 괜찮다며 진행해 달라고 한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제주도라는 걸 듣자 돌고래를 볼 생각에 설레는 영우. 한편 명석은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을 다녀오고 이번 사건을 맡아보겠다는 영우의 한마디로 한바다 식구들은 다 같이 제주도로 가게 된다. 영우를 만난 준호는 아직 섭섭한 게 안 풀렸다고 하며 제주도에 가면 누나를 함께 만나보자고 한다. 한바다 식구들은 공항에서 만나고 털보네 식당 식구들도 출장을 간다고 만나게 되어 동행하게 된다. 렌터카를 빌리는데 털보 사장님의 오픈카가 더 좋은 명석은 오픈카를 타고 신나게 목적지로 간다. 한백산으로 가는 중에 정말로 황지사 입장료를 받고 있다. 황지사를 보지 않더라도 이 국도를 이용하려면 꼭 관람료를 내야 하는 상황. 이 상황을 증거로 일단 찍고 있던 수연은 카메라를 뺏으려고 하는 관리인 때문에 민우가 제지해주면서 수연의 손을 잡게 된다. 결국 돈을 주고 지나가게 되고 명석은 풍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에 잠겨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명석이 가고 싶었던 행복 국수를 왔는데 폐업해서 씁쓸해하며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간다. 재판이 시작되고 영우는 황지사의 스님들을 보고 잠시 놀라지만 수연이 찍은 영상을 보여주며 변론을 시작한다. 재판이 끝나고 스님은 한바다에게 황지사에 직접 와보길 권유해 절에 왔다가 느닷없이 158배를 하게 된 한바다 식구들. 스님의 안내를 받아 파손의 우려가 있어 부처님 오신 날에만 공개한다는 보물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너머의 본질을 생각해 달라는 스님. 숙소로 돌아와 일하는 직원들을 보며 명석은 노트북을 덮어버리고 놀자고 한다. 수연과 민우는 술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민우의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신은 가장이라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고 하는 민우를 보며 안타깝고 어른스러워 보이는 수연. 다들 명석의 30살에 결혼해 8년 전에 이혼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일이 바빠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왔는데 와이프보다 일이 우선순위여서 처음부터 사이가 틀어질 수밖에 없었고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후회를 한다고 하는 명석. 잠자리가 바뀌어서 잠을 못 자는 영우는 그라미와 함께 밖으로 나가는데 명석이 아픈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다음날 고래와 준호의 누나를 만나러 가는 날, 준호는 누나가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다며 준비한 음식이 김밥은 아닌 것 같다며 영우에게 양해를 구한다. 드디어 누나 부부를 만나게 되고 진수성찬을 차렸는데 누가 봐도 먹기 싫어하는 모습. 꾸역꾸역 억지로 넘긴 후 맛있다며 엄지척을 해주는 영우. 누나는 두 사람의 만남을 달가워하지 않고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한다. 화장실 다녀오던 영우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 다시 재판이 시작되고 증인은 문화재를 한백산 국립공원 전체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영우가 반대 신문을 하려는 순간 명석이 고통을 호소하다 쓰러진다. 위암 3기 판정을 받은 명석. 입맛이 없어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명석을 위해 영우는 문을 닫은 행복국수의 사장님을 찾기로 한다. 행운국수에 와서 행복국수 이야기를 꺼내자 자신들이 원조라며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마을 주민은 음식 맛은 끝내줬지만 광고를 잘한 행운국수에 밀렸다고 얘기한다. 준호는 행운국수 퇴근길에 주방장에게 이상함을 감지하고 따라가게 된다. 고향이 밥을 주던 주방장이랑 마주치고 주방장은 행복국수 주방에서 일하다 스카우트가 되었고 원조는 행복국수이고 부부식당이라는 백반집에서 행운국수로 이름을 바꾼 거라고 얘기해준다. 행복국수 사장님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쉬겠다는 말을 남겼다는데 영우는 식당 앞에 쌓인 산수 요양원의 우편물을 떠올린다. 다음날 산수 요양원을 찾아갔지만 사장님의 어머니는 치매로 대화가 쉽지 않고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온다니 만날 수가 없었다. 다시 재판이 진행되고 주지스님은 황지사의 반대에도 도로 건설이 강행되었고 문화재 관람료를 받게 된 건 보상 때문이 아니라 문화재 훼손을 줄이고 살생의 피해를 막도록 방문객 수를 줄이기 위함이었다고 말한다. 영우는 문화재 관람료와 나라의 지원금 둘 다 받는 이중 징수를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황지사가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일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주지스님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다. 영우는 재판이 잘 풀리지 않자 명석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고 마침 명석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전처지수가 있었다. 5년 만에 만난 자신보다 일 얘기할 때 눈빛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며 저 사람이랑 헤어진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 지수. 영우는 아빠에게 전화가 오고 준호를 왜 보고 싶어 하냐고 묻는다.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보려고 한다는 아빠. 그 말에 자신은 준호를 외롭게 할 거라며 심란해지는 영우. 다음날 영우는 준호에게 사귀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당황한 준호는 말을 이어가 보지만 갑자기 사건 얘기에 몰두해버리는 영우. 그러더니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돌아서 버린다. 남은 준호는 울고 그제야 돌고래가 나타난다. 재판이 다시 시작되고 도로는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곡물이라 변론하는 영우. 재판을 승소로 이끌게 된다. 그날 밤 술 먹은 수연은 민우에게 갑자기 친절해졌냐고 따지는데 민우가 자신에게 관심 있냐는 질문에 말을 못하는 수연. 다음날 태어나는 명석은 준호에게 전 처에게 잘못했냐고 비는 꿈을 꿨는데 실제로는 그 말을 못했다며 준호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놓치지 말고 꼭 잡으라고 조언해준다. 다음날 어색하게 마주친 민우와 수연. 민우는 전처럼 편하게 지내자고 얘기한다. 결국 매표소는 문을 닫게 되고 한바다는 주지스님을 만나러 황지사에 왔다. 명석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포기하며 손해를 입은 걸 대책 마련을 해와서 제시를 해주고 마침 점심때라 국수를 얻어먹게 되는데 명석은 행복국수에서 먹어본 비빔국수와 같다며 맛있게 먹는다. 그걸 들은 영우는 공양주 처사가 행복국수 사장님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방으로 달려가고 드디어 행복국수 사장님을 만나게 된다. 한바다 식구들은 행복국수를 살리기 위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소송을 돕겠다고 얘기해주니 사장님은 어머니가 알려준 국수 비법을 지킬 수 있다며 기뻐한다.
이후 명석은 그토록 먹고 싶었던 고기국수를 맛보게 된다. 한편 태수미는 법무부 장관이 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선영은 기자를 불러 태수미의 딸이 영우가 맞는다고 알려준다. 그리고 태수미가 반박하지 못하게 인사청문회 직전에 기사를 터뜨려 달라고 제시한다. 대형 쇼핑몰 라온의 한 직원이 동생이 보낸 자소서를 검토해주려고 메일을 열었다가 스피어피싱을 당했다. 이별 후 영우는 출근길에 마주친 준호를 보고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수술실을 들어가는 명석에게 달려와 응원을 한다. 라온은 전 국민의 80%가 이용하는 유명 쇼핑몰이었고 방통위에서 과징금 3천억을 부과한 것에 대해 부당해 한바다를 찾아왔다. 명석이 수술하면서 그 자리는 승준이 대신하고 기존 판례에서 1억이 넘는 과징금을 방통위가 부과한 적이 없고 보통 정부 기업은 대형 로펌을 고용하지 않아 이길 확률이 높다고 자신하는 승준. 점심시간에 준호 옆자리에 여직원들이 많고 그걸 본 수연은 영우를 찾아와 준호에게 헤어진 이유는 말했냐며 묻지만 곤란한 질문을 거부하는 듯 피해버리는 영우. 승준에게 찾아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매출액의 3%로 개정되어 라온에게 징수된 금액이 맞는다고 말하지만 승준은 영우 이야기를 안 듣고 무시한다. 재판이 시작되고 영우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방통위의 월권이라고 말하는 승준에게 영우가 말한 그대로를 얘기하며 반박하는 방통위. 한바다는 아이들 타임아웃을 설정해놔도 해킹당했을 가망성을 생각해내지만 이때 태산에서 라온의 유출 피해자들이 모여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라온 대표는 재판장이 하나대 출신인 걸 이용해보자고 건의하여 어렵게 재판장을 자리에 모시고 부정청탁이 일어날 자리라고 판단한 재판장은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다음날 방통위 쪽으로 재판이 유리하게 흘러가자 라온의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하더니 청산가리를 먹고 쓰러진다. 끔찍한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자 영우의 발작이 시작되고 이를 다가가지 못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준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 없는 라온 대표. 병원 앞은 기자들이 난리인데 다른 변호사들을 버리고 혼자 가버리는 승준. 하루만 일찍 해킹당했어도 과태료 처분일 텐데 라는 수연의 말을 듣고 영우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법에 개정된 날짜보다 하루 전날에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다음날 승준을 찾아가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영우를 쫓아내고 사건에서 제외한다. 이에 분노의 영우를 대변하는 수연에게 민우는 우리까지 부적응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하자 수연은 한순간이라도 바보 같을 순 없냐며 자신은 그런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준호는 영우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묻고 준호를 좋아하지만 외롭지 않게 만들 자신이 없다는 영우. 다음날 동료 변호사들이 재판관 사이 준호를 훔쳐보는 영우. 재판장에서 영우에게 지적받은 사범과 사법의 차이도 모르는 승준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연은 영우가 생각해낸 주장으로 변론을 하고 민우도 도와 유리한 결과로 끌어내게 된다. 선영은 영우와 광호에게 한 달 정도 숨어 있다가 오라고 부탁하고 다른 방법이 없냐는 광호의 사정에도 태수미를 잡겠다는 의지가 단호한 선영. 한편 태수미의 아들이 라온의 해킹 사건과 연관이 있는 듯하다. 태수미의 아들 최상현의 아침. 방은 온통 상장이 가득하고 영우와 똑같이 김밥을 좋아한다. 수미에게 자신이 라온 해킹을 했다고 밝힌다. 수미는 인사청문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가만히 있어달라고 부탁하지만 상현은 영우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한다. 승준은 재판을 승리로 이끈 것을 자신의 공으로 만든다. 라온은 공동대표에서 단일 대표로 바뀌었다. 수술을 마친 명석에게 전처인 지수가 찾아오고 한바다 그만두고 달라질 테니 함께하자고 하는 명석. 영우가 한바다를 그만두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민우는 수미에게 이제 바보같이 살아보려 한다고 얘기하며 약속을 못 지킨다고 말한다. 한편 영우를 붙잡으러 온 준호는 영우에게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멱살을 잡는데 알고 보니 태산의 직원이고 미국 보스턴의 태산 사무실로 스카웃 제안을 받게 되는 영우. 복잡해 보이는 영우를 보고 다음에 말하겠다고 얘기하는 준호. 집에 들어오니 광호는 선영에게 들은 말을 영우에게 얘기해주고 영우는 더욱 복잡해진다. 상현은 영우의 동생이라며 사무실에 찾아오고 라온의 개발자였던 김찬홍은 공동대표인 배인철을 정신 차리게 해준다며 라온을 해킹해달라고 부탁했었다. 자신의 자백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해달라고 한다.
한바다 변호사들과 함께 상훈의 고백 파일을 보며 영우는 생각 정리를 하게 되고, 한바다는 나훈을 대변하는 거고 김찬홍의 범죄 행위와는 별개고, 상현이 해킹해서 개인정보를 김찬홍에게 전달했지만 모두 암호화해서 줬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선영은 수미의 혼외자 밝히는 걸 멈추기로 결정한다. 재판장에서 영상을 공개하고 나훈의 배인철과 이서혜는 김찬홍을 대표직에서 해임한다. 김찬홍의 범죄 사실은 사실화되었지만 영상은 증거자료로 쓸 수 없고 증인이 나와 증언을 하라고 말하는 판사. 상현을 미국으로 보내려는 수미와 영상으로 여론 플레이를 하겠다는 선영에 영우는 수미를 설득해보겠다고 한다. 인사청문회 직전이라 수미를 만나기 어렵고, 준호는 영우가 수미를 설득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자신도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고 하며 영우와 했던 모든 일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행복해하고, 헤어지지 말자고 얘기하는 준호의 영우도 똑같이 답해준다. 어렵게 수미를 만나게 된 영우는 상현은 좋은 엄마라고 믿고 있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며 자신에게는 좋은 엄마가 아니지만 상현에게는 좋은 엄마가 되어달라고 말한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태사는 상현을 증인으로 신문하는데 여러 제약을 들고 오고 영우가 증인 신문을 맡으라고 한다. 상현이 증인을 하고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는다는 수미. 이 모습을 보며 선영은 이번엔 그녀를 봐주기로 한다. 한바다가 승소하여 다들 모여 저녁을 먹는다. 명석과 지수도 와서 함께한다. 영우는 재계약에 성공해 정규직 변호사가 되고 오늘도 영우는 출근을 한다.